양희원영의 환경과 경제 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 40분부터 하는 거군요. 나 지난번만 그런 줄 알고. 자, 네. 국정감사가 이제 사실 오늘이 피날레거든요. 운영위. 네, 네. 오늘이 피날레고 지금까지 이제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참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요.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아직까지 양희원영의 아우라가 보이는 분이 별로 없어. 그렇게 보이세요? 전 제가 그렇게 보기엔 봤어요. 다 잘 하시던데. 예. 아니 저 양희원영 의원이 우리 패널이라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양희원영만큼 하는 사람이 없네. 예. 이제 그런 분들이 구력이 쌓이면 좀 더 네. 조금 더 전문성을 보이겠죠. 그럼요. 이제 네, 첫 번째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희원영 의원은 새날 방송 통해서 국정감사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자 그런 거고요. 자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이 정진욱, 송재봉, 네. 김원희, 박지혜, 허정식, 김성환 이런 분들이 자 원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그 며칠 전에 윤석열이 월성원전 기공식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전 생태계 보관. 네. 그 말은 생태계란 말 딱 빼면요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원전 생태계라니. 원전 생태계란 말이 맞아요, 근데? 원전 생태계, 그러니까 한 산업이 있으면 산업 생태계가 있죠. 그 공급망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공급망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러면 뭔가가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수주가 계속 일어나고 건설도 계속 일어나고 뭐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장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국내 시장과 이제 세계 시장 양쪽 다가 끊임없이 돌아가야만 그 공급망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생태계가 이제 될 텐데 문제는 국내도 할 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시장이 쪼그라든 상태니까 지금 레드오션 서로 피 튀기는 경쟁에 굉장히 그 안 좋은 상황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생태계 복원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요원하다. 그건 그냥 바람일 뿐이지 실제 상황은 그러지 못하다. 예. 이게 지구 생태계나 복원할 것이지 무슨 원전 생태계 이야기를 지금 공급망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말 들을 때마다 약간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네. 저거 복원하면 안 되는 생태계인데. 네. 복원되기가 어려운 건데 그 왜 떠나가는 사람 발찌끄댕이 이렇게 붙잡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그 속내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죠. 우리가 원전 수주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매고 마이너스 행동들을 했는지 그게 막 드러났죠. 많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윤석열은 자기 지지율 만회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무슨 세일즈맨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국정감사 등을 해보면 그 민낯이 그냥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게 굉장히 과장된 뻥튀기였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정진욱 의원 이야기부터 한번 볼게요. 네. 체코 원전이 24조 대박 일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비용 다 빼고 나면 쪽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체코 현지화 비율이라 그래서 애초에 협상을 할 때 체코 정부가 이걸 요구했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죠. 체코 현지 노동자들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게 로컬 컨텐츠 룰이라 그러거든요. LCR. 로컬 컨텐츠 룰. 현지에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현지의 생태계를 만들어 달라 이 얘기인 거예요. 한국에서 부품이나 자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60% 이상은 체코 걸 해야 된다. 60%. 네, 60%.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것 때문이라도 얻는 건 없다. 별로 많지 않은 거죠. 주요 기기 그러니까 뭐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이런 주요 기기들인데 근데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사가 지금 우리 원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카 원전에서 확인된 것처럼 로얄티라든가 아니면 주요 기기를 그쪽에다 넘겨주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빼버리고 등을 다 빼면 대박이 아니라 쪽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현지화 비율 60%, 웨스팅하우스 로열티 비용 10% 그럼 70%가 일단 나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지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그 금융지원건도 이제 이번에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수주되기 전부터도 금융지원을 체코 정부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그걸 이제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고 그럼 우리가 돈 대주고 현지화시키고 뭐 이런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다가 로열티 주고 주요기기 그 납품시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온 거죠. 야 이게 보니까요. 체코의 국가 예산이 1년에 130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660조 정도 됩니다. 네. 130조인데 지금 요거 야 우리가 24조 원 대박이야라고 했지만 130조에서 만약 24조 원을 뭐 가져올 만한 뭐가 자체가 일단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조는 지금 체코도 이제 공기업이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처럼 공기업인데 이 공기업이 체코 정부가 공기업에다가 돈을 이제 12조를 빌려줘서 두코바니죠. 두코바니 5호기? 그거는 할 수 있겠다. 근데 6호기인 경우는 한국 정부에게 금융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뒤에 태물린 3호기, 4호기도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는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것조차도 체코 정부가 감당을 하려면 130조 원 예산 중에 12조, 24조 결국 48조 원인데 자기들이 자체 감당하겠다는 12조 말고 나머지는 과연 가능하겠냐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융을 우리가 대주면 우리는 무슨 돈으로 대주고 거기서 차 태고 보태고 다 하면 남조라고 원조 수출하는 거냐. 그러니까 쪽박이랑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한테는 뭐 영업사원 1호가 막 24조 가져왔다 이야기하지만 야, 돈 없어 안 되겠어 하니까 돈도 빌려줄게. 뭐 그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윤석열이 지금 그 체코 가가지고 요 협약 뭐 저거 하는 저런 장면도 보면 굉장히 좀 가증스럽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여기에 보면 그 체코 에너지 기술 협력 출장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체코 측은 입찰국의 원전 건설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돈 빌려주면 할게 이거예요. 그렇죠. 산업 분야 투자와 협력에 희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저런 논의는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 국정감사 초기에도 그 산업부 장관이 딱 잡아댔죠. 그런 사실 없다. 근데 김원희 의원이 이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체코 에너지기술 협력 출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저 내용이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하니까 저 출장 보고서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뭐 명태균 게이트에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일단 질러놓고 거짓말해놓고 다른 게 나오면 그건 가짜뉴스야. 그러니까 명백하게 문서가 나오고 또는 명백하게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걸 부정을 하잖아요. 야 체코에 지금 저 원전 체코도 지금 원전 1호기 2호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야, 근데 지금 하나는 지을 정도는 어느 정도는 되겠는데 그 다음은 뭐 돈이 없으니까 니들이 좀 도와주면 하고 뭐 이런 식 완전 갑이 돼 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레드오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주처가 많으면 그럼 공급하는 데에서 이렇게 더 어떻게 보면 튕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수주처가 별로 없으니까 경쟁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더 많이 해주는 곳, 더 출혈 경쟁을 통해서 더 싸게 하는 곳, 뭐 원전 말고 그 외에 UAE처럼 파병이라든지 다른 거 주는 곳 이런 것이 주요한 그 수주의 결정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레드 오션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의리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 이게 좀 가깝고 거기에 그냥 저런 식으로 저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한국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대박 K 원전 와 앞에다 K까지 보시네요. 유럽 진출 교두보 확보. 근데 뭐 하자는 짓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는 진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지적을 위해서 지금 저거 아마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몰라요. 우리가 방송하는 내용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로 저 24조 원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아마 보고 받았겠죠. 그리고 더 궁금한 것도 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래 가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좋아 빠르게 만약에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으면 네. 이런 여러 가지 우려라든가 아니면 바라카 원전은 또 몇 년 지체되면서 지체배상금 문제도 나오고 이런 논란들이 있던 걸 만약에 알았으면 이번 건은 잘 되겠냐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 공부를 하시는 분이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 한다고 봐야죠. 안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천조원 시장이 열렸다. 천조원 시장 뭐 50년 동안 천조원 그거 가지고 어떡합니까? 재생에너지는 1년에 천조원인데. 이따가 그 이야기 해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돈을 빌려줘야 되는 주체가 우리나라 한전 뭐 한수원 이런 곳이잖아요. 여기가 재정 사정이 안 좋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주호영 의원이 산업인가 봐요. 그분이 근데 기사는 거의 안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들 빚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지금 한전만 해도 40조 원대 적자라고 나옵니다. 46조 원. 네, 40조 원대. 한국전력공사가 202조 원. 네. 한국전력공사가 UAE 바라카 원전 수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한수원이 체코 원전에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46조 적자 빚이 46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공기업들이 지금 재정 상황이 무지하게 안 좋아요. 네네. 에너지 가격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한전에 빚이 많아. 그래서 전기료를 올려야 돼. 그리고 탈원전을 해서 전기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적자가 더 쌓였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상태에서 체코에다가 돈 빌려줄게. 이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한테는 좀 더 뜯어내고 싶고 외국에다가는 막 퍼주고 싶어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잖아요. 그 나라 가가지고 막 플렉스, 막 골든벨 울려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해외에다가 돈을 많이 퍼주시죠 지금. 국내에 지금 R&D도 많이 삭감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학원생, 박사 후과정 또 박사과정 이런 학생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는 이렇게 뭐 그렇다니까요. 퍼주는 게 많고. 무능한 가장이 어디 술집 가가지고 자기 자식과 자기 그 부인이 벌어온 돈으로 전부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 그러면 24조 원이 진짜 대박일까? 사례가 바로 있잖아요. 네, UAE 원전. 그러니까 그 김성환 의원이 이번에 확인하신 건데, 그러니까 수익률이 1.6%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6이요? 네네. 근데 1.6%라도 계속되면 좋은데, 네. 근데 1.6%에는 그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파병 비용이라든지 여타의 다른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이것만 갖고 지금 계산한 것 같아요. 야, UAE 원전 이익률 1.6%. 사실 저거 뭐 이를테면 물가 상승률 같은 게 비교를 하면은 저거는 막 수십 년 돌려도 원금을 받을까 말까 한 정도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다 계산을 한다면 저 1.6%도 제대로 나왔나 싶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에 그 김성환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 내준 대가가 약 4조 원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네. 전체 그때 바라카 원전에 들어간 비용의 4조 원 정도를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이제 뭐 그 주요 기기를 납품받으면서 그 남 좋은 일만 시킨 겁니다 지금. 네. 지금 저게 이제 UAE 원전 이야기인데 이 구조가 지금 체코 원전에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런 이제 거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건은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이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는 거에 합의하는 발표를 했고 또 웨스팅하우스를 새로 인수한 캐나다의 브루클린이라는 자산운용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독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로열티하고 주요 기기 납품하는 정도만 가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가 아마 이번에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아마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가 쉽지 않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엊그젠가 체코 현지 당국에서 그 독점 그 이야기 규제 따로 하시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바라카 원전 이야기에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몫이 3조 9천억 원이어서 아까 4조 원이라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두산중공업이 가져간 몫보다 많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두산이 독점적인 그 주요기기 납품업체인데 그것보다 더 많게 된 거죠. 예. 네. 근데 자 원전을 수출한다고 쳐요. 네. 근데 이번 국정감사 보니까 빌려준 돈 받기 어렵다.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체코 정부가 그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 지급에 대한 보증을 쓰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네. 네. 야. 그것도 이번 국정감사에 확인이 됐어요.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 여기 지금 아니 정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떤 보증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전 사업은 그나마 바라카 원전은 이제 마무리라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체코 원전은 우리가 바라카 원전에 납품한 그 원전하고 또 다른 유럽의 기준에 맞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중대 사고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엔 없는 그런 안전 설비가 있는 새로운 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전이 정말 완공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영국도 그런 원전을 짓는다고 지금 10년 거의 20년 가까이 된 상태에서도 아직도 완공을 못 하고 있고 중간에 도시바가 나가 떨어지고 이런 EDF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체코 원전 짓다가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빌린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한 거는 위약금이나 이런 문제로 안 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해서 사업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빌린 돈도 돌려줄 수 없다. 그 반환 보증해 줄 수 없다는 게 체코 정부의 방침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된 거죠. 저런 조건이요. 리스크가 엄청 커져 있는 엄청 상태에서. 큰 거죠. 수익이 제대로 나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우리가 건설해 본 경험이 있는 원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대출금에 대한 반환도 받을 수 없는 사업인 거죠. 야, 아니 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당신들이 이렇게 돈도 빌려주고 지어주면은 최소한 우리 정부가 그 보증 섞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정부 공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코의 민간 기업하고 우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전 동맹을 하겠다고 말하는 건 나라 대 나라의 어떤 동맹 관계까지 가겠다. 원전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거는 을이 어떻게 보면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가 갑인. 그러니까 은행이 우리 개인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요즘에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신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담보라도 또는 빚보증이라도 누가 서주면 빌려주는 상황인데 그렇죠. 체코 입장에서는 우리 보증 안 설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그 도박 같은 거죠. 그나마 잘 되면 니들이 돈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에 잘 안 되면 쪽박 찰 수도 있어를 체코 정부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그렇죠. 윤석열이 서가지고 그래도 좋아 그러죠. 서명하고 있는. 그래도 좋아 그러고 국내에서는 장밋빛으로 이렇게 네. 포장하는 거고.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도 지금의 정부가 이제 우파 정부로 다음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이런 장밋빛 그림을 계속 이렇게 쏘는 거 아닌가. 폴란드 정부도 그랬거든요. 거기도 윤석열이 있구만. 그러니까 선거를 폴란드 위해서. 정부도 2년 전에 똑같이 우리나라하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지나고 나니까 지금 체코도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거 체코 반독점 당국이 우리 같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거죠. 그렇죠. 네.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중단 조치 물론 이게 아주 큰 사건은 아닌데 일단 프랑스나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걸 바탕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 등에다가 줄 게 더 많아지는 상황 아니에요? 동의해 줘야 되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비용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결과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체코도 보는 것 같아요. 네. 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밀당을 하면 한국 스타일로 보면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개를 뒤밀고 가서 윤석열 임기가 한참 끝난 후에는 봤더니 UAE 원전처럼 돼 있을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100%. 근데 UAE 원전은 그래도 수익률이 1.6%라도 낙이라도 했죠. 근데 체코 원전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으면 다행인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예 그 계약 체결이 가능할지 내년 3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대국민 사기 아닙니까?
이것만인가요? 지금 시추한대잖아요. 다음 달에 12월 달 시추한다고 지금 그것도 시추만 해서 수천억 원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석유공사도 빚이 43조인가 그래요. 석유공사가. 거기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하더만요. 아, 가스공사가 그런가? 어쨌든 석유공사도 빚이 엄청 많아요.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이 다 공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운영을 해서 에너지 산업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걱정이 큽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치, 자기 자신의 치적, 결국 이건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그런 거예요. 윤석열이 2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아주 최저의 지지율로 가면서 뭔가 이걸 반등시킬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해낸 것들이 동해 석유 나온다. 체코 원전 뭐 24조 원 대박. 근데 국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안 믿고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 실제로 들어가 봤더니 물론 100%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리스크는 엄청 커져 있는 상태. 왜냐하면 저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체코에서 보증도 안 해주겠다는 거고. 저는 사긴 말로만 사기치고 돈만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네, 밀어붙이는데 이제 아예 돈 쓰기 전에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석유공사 건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그 부채 현황이 19조네요. 19조 5천억, 5,800억인데 이번에 시추할 때마다 몇 천억씩 날아간다고 하는 그 돈이 고스란히 또 빚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원전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단계로 수출해서 이익이 남는다면 좋겠죠.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마이너스 보는 상황이 되고 공기업이 그 빚을 떠안으면 결국 국민 세금이나 전기요금으로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좀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만 그냥 한 걸로 시적으로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 임기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참 내일 토요일 네네 오후 2시에 숭례문 4번 출구 다 모이자 그러시대요. 어떻게 시기가 그렇게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지금 석유 시추만 해도 외국의 이제 시추회사들한테 보내는 자료에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매장량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이 정부는 보면은 대통령실부터 각 부처들이 다 거짓말로 지금 똘똘 뭉쳐있는 느낌이에요. 잠깐 모면하려고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워낙에 위에서 크게 쏘니까 그거를 맞춰줘야 돼서 그러는 건가 싶네요. 네. 근데 해외에다가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요. 자, 근데 깊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거 양희원형 그 시그니처예요, 이게. 자, 한전이 3조 원 규모의 사우디 신재생에너지. 네. 여기 원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여기서 궁금증이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민주정부 등에 있어 갖고 신재생에너지 기술도 많이 했었나 보죠. 네. 정부에서 뭐 적극적으로 민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그 산업 기술이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제가 태양광 산업도 세계 10위 안에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 전 수치긴 하더라고요. 워낙 중국이 지금 급성장해서 지금은 10위밖에 밀려나긴 했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태양광 기업이 있죠. 그리고 풍력에 관련해서도 그 타워라든지 아니면 케이블이라든지 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세계적인 기술을 인정받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생태계가 훨씬 더 큰 거잖아 지금. 훨씬 크죠. 지금 저 다양하고 훨씬 크죠. 양희원 의원의 지금 작년 국정감사 때 작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태양풍력 발전 압도적 수출액 원전보다 69배 최대로 벌어졌을 때가 69배. 예. 표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원전 수출액하고 신재생에너지 수출액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평균 수출액만 보셔도 원전 1339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억 원이니까 1조 1339억 원인가? 예. 그러니까 저렇게 차이가 나면 우리 같으면 위험도가 높은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에 더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 수출해야죠. 네. 지금 보니까 정확한 수치가 평균 수출액이 2014년부터 21년까지 원전은 연평균 1,300억 원대 정도이고 재생에너지는 분야도 많으니까 풍력, 태양광부터 다양하게 3조 4천
이죠. 3조 4,300억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뭐 평균은 거의 30배 차이가 나네요. 자,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그럼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저 그래프 보시면 저 파란색이 신재생이고요. 네. 파란색이 신재생이고 밑에 조그맣게 저 회색으로 돼 있는 게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원전 수출액은 거의 보이지도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 전담과도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수십 명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무역진흥공사라고 코트라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코트라 국정감사 때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재생에너지 쪽은 민간이 그냥 나서서 알아서 저렇게 수출하고 있는데 원전 쪽은 수출진흥과도 만들고 그리고 그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라고 얘기하는 여기서도 전담 조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 민간에게 그냥 맡겨둘 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큰데 거기도 전담 부서를 만들면 얼마나 더 커지겠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국회의원 끝날 때쯤 돼서 그때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또 지원 정책 발표를 할 때 그 코트라에서 전담 부서 만든 게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예, 국정감사 때 얘기한 게 그나마 플러스 된 게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에너지 고속도로랑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원전을 급작스럽게 탈원전한다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가용 자원은 최대한 쓰면서 서서히 이제 페이드 아웃 시킬 것 같은데 그럼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결국 에너지 고속도로가 맞물리면서 농촌에 가서 태양광만 좀 잘 돌려도 일자리가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그 표 다음 간 보지 봐. 일자리도. 예, 일자리 비교 한번 보시면요. 지금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13만 9천 명이고요. 원전 일자리가 3만 5천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일자리가 생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지금 전력 비중이 10%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일자리는 저렇게 많이 늘었잖아요. 원전은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세우든 안 세우든 간에 일자리는 항상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원전은 규모는 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건설 인력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3만 명, 3만 5천 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전국에 햇빛 비치는 어디나 바람 부는 어디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종류도 많고 그리고 문턱이 낮아요. 누구나 그걸 또 할 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부가 햇빛 농사를 지을 때 그 전기 농사도 같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이런 거 보고 안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좀 보고를 안 해도 제가 지금 김대중 정치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책 보고 그렇지. 공부하고 물어보고 예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재무부의 재무위원회 국회 상임위 위원이실 때 그 회의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뒤풀이를 한대요. 그럼 밴드 불러서 막 누르고 그랬대요. 옛날에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근데 그럴 때 자기가 유념이 봤던 그 관료라든지 은행의 직원 한 명을 불러다가 옆방에서 수첩권에 들고 계속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두세 시간씩 물어보면서 공부했대잖아요. 우리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스타일이죠. 네, 계속 메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설문도 직접 작성하시는 것도 좀 비슷하고 직접 공부하는 것도 비슷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귀를 좀 열거나 아니면은 뭐 방송을 좀 더 보거나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연치 않게 알고리즘에 걸리면 새날이라도 한번 봤으면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 많이 하는데 왜 알고리즘에 그러니까 안 걸릴까? 자기 이야기를 해도 참 답답하신 분이고요. 아까 나왔던 그게 최고 최저 수출 실적 비교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네요. 69배. 네, 뭐 69배인데 최고가 4조 755억인데 네네. 원전 같은 경우는 4,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네. 2014년부터 21년까지 350억. 원전 최저는 350억.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목을 매일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가스라이팅 같아요. 소위 말하면 원전 마피아들의 가스라이팅. 그 서울대 주모 교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윤석열이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고 총장 그만두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며칠 후에 부산일보랑 인터뷰할 때 후쿠시마에선 폭발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하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원자력계 교수님들이 사실을 좀 호도하는 발언들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체르노빌 원전처럼 핵 폭주가 일어나서 폭발하지 않은 거지만 하지만 원전 건물은 폭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체르노빌처럼 폭발하지 않았다고 후쿠시마도 폭발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호도가 좀 있어요. 그게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까지 연결된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만 계속 입력을 시켜주니까 IAEA가 괜찮다잖아. 근데 IAEA한테 자료를 준 건 일본이고. 그렇죠. 한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들도 사실 찬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 IAEA 보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네. 다 봤는데 시종일관 이거는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린 책임지지 않는다. 서론부터 제일 뒤 표지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나온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일본 동경전력과 일본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문제 없다고 했으니 문제 없는 거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나 동경전력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IAEA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넘겨버린 거죠. 근데 우리의 주권이 있잖아요. 우리의 주권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그걸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확인한다거나. 중국은 그 수입 금지 조치를 이번에 풀었죠. 근데 그 수입 금지 조치하면서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바다를 직접 조사하겠다. 근데 그거를 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입 금지 조치를 푸른 거거든요. 그렇게 좀 주고받는 거라도 있어야 이게 외교가 될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주권을 좀 되찾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조금만 알아도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을 텐데 저는 윤석열 최근에 그 지지율 19% 나오고 이러는 게 단 한 가지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예를 들면 100이었던 지지율이라고 치면 이게 뚝뚝뚝 떨어지는 과정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들어가 있을 거고 원전 생태계 복원 문제도 들어가 있을 거고 조금씩 이해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누적돼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의료 대란도 그렇고 사실 어떤 정책 하나 딱 잘하신 거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한 살 젊어졌잖아요. 얼굴이? 나이가 한 살 젊어졌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잘한 거 아닐까. 실제로 그 나이 씁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는 잊어버렸죠. 뭐 제가 몇 그 살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세워봐. 네. 윤석열 나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신체가 젊어진 것도 아닌데 큰 의미가 없다. 예. 찾다 보니 그런 것도 잘한다. 자, 근데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국정감사에 또 나왔어요. 네네. 그 원전들이 그 수명 연장을 신청하면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또 옛날 30년 전 걸로 쓰고 있다가 또 나왔습니다. 1999년에 저희가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박지혜 의원이 한수원 사장에게 그걸 질의를 한 거죠. 근데 처음에 질의를 할 때 원자력 안전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안전법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이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해서 평가해야 되고 최신 기술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을 할 때 그렇게 분명히 원자력 안전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수원 사장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 최신 기술 기준 만족해야 되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그 표지에는 1999년에 만료된 익스파이어드라 그러죠. 만료된 그 기술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고 서론에 나와 있어. 그걸 보여주니까 사장이 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보다 국정감사 왔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가 새날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고 기사화도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역시 이분도 보고를 못 받으신 건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모른다 말을 못 하겠고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내용은 모르는 이 사람들은 그냥 법인카드 쓰러 다니기 바쁜. 이분도 교수님이시. 저 잘 아는 분이세요. 잘 아는 교수님이신데. 잘 아세요? 그쵸. 안 지가 거의 20-30년이 됐으니까. 대체. 그 주 교수님 그분도 잘 아는 분이세요. 그래요. 그분 원래 그렇게 비합리적인 분 아니셨는데.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전 그래서 설마 저렇게 처음 본 사람처럼 그 보고서를 처음 본 사람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그냥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지금 현재의 치실 기술 기준을 활용해서 거기에 만족되도록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로 공청회를 다시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또 감시해야 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뭘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가잖아요. 아니 사실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문제죠. 서류를 낼 때 우리는 모든 서류를 낼 때 그거 서류를 받는 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서류 적합성 조사를 해서 그 검토를 한 다음에 오케이 이 서류 맞아 그러고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기술 기준으로 작성된 거를 엄연히 거기 서론인가 처음 앞부분에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이 서류 오케이라고 받았잖아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공문서 조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빛 1호기 2호기는 조작이죠. 왜냐하면 그 문장만 빼버렸으니까. 뭐 고리 2, 3, 4, 5기 공청회 때 저도 갔었거든요. 그때 문제 제기를 전문가가 했어요. 왜 과거 기술 기준을 했냐.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럼 그랬으면은 그걸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한빛 1호기, 2호기 숙련 현장하기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낼 때는 그 문장만 빼버린 거죠. 그 윤석열이 저번에 아마 의원님이 몇 주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그걸로 막 뜨기 시작했던. 사실은 근데 그때 기소된 사람들은 다 무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똑같은 기준이라면 수사를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안 하잖아. 그렇죠. 예. 그때 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문제 막 나오면서 그러니까 월성원전으로 치고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검사들이 압수수색하고 뭐 구속 기소하고 했던 게 그거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맞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어쨌건 그 양희원 의원은 새날방송 통해서 국정감사 했다는 게 우리가 했던 아젠다들이 다 국정감사에 거기에 다 나와서 의원님들 아주 열일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이달이에요. 네. 스페인 이틀 전인가? 폭우. 네. 이게 저 보면 헤드라인 한번 보세요. 극심한 가뭄 스페인에 갑자기 가뭄이었는데 네, 그렇죠. 8시간 동안 1년치 폭우가 일어나 최소 95명 사망. 지금 158명인가 오늘 보니까 150명이 넘어갔더라고요. 갑자기 2m가 올라가니까 그 사진 보셨죠? 그 차들이 다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참상을. 일단 저 지역이에요. 네. 실제로 유럽은 밀농사 많이 하는 이유가요. 물이 별로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 물 대신에 맥주, 뭐 샴페인, 뭐 또 뭐 포도주 만들어 먹는 거 아니에요?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 쪽은 비가 좀 많이 오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거든요. 그게 이제 밀을 먹느냐 쌀을 먹느냐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가뭄이 쭉 오다가 갑자기 하루에 1년치 사이 비가 내린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은 흔한 홍수 사진인데요. 그 참사 한번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차들이 다 엉켜버렸죠 그냥. 아니 저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8시간 만이니까. 8시간에 1년치 비가 나왔다. 그 다음 건 보여줘봐요. 그냥 차들이 널려 있습니다. 난간에. 네, 다 지금. 난간에 걸려 있죠. 네. 와. 철로 다 끊기고 휘어지고. 이런 짓을 날씨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인간이 만든 재앙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참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뭐 있잖아요. 뭐 4대 개혁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내가 대통령이라면요. 지금 기후변화에도 대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대선 때 아리백으로 약간 좀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이야기를 안 꺼내는 것 같아요. 뭐 연금 개혁 중요하긴 하죠. 근데 4대 개혁을 하겠다라고 최근에 김건희 사태에 있어갖고 그 이야기 하면서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는 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냥 윤석열 정권의 원전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부 장관을 기재부 공무원을 시켰잖아요. 네? 아, 그랬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기후변화 대응한다 그러면서 댐 몇십 개 후보지 발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환경부 장관이 그 설악산 케이블카 찬성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케이블카도 이번 환경부가 다 추진한 거고요. 그 건설 허가 나기도 전에 착공도 하고 이런 사실 위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계속. 네, 그래서 기후 문제나 환경 문제는 지금 최악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주 사례지만 우리나라도 올 여름 이상했잖아요. 너무 더웠죠. 다행히 큰 태풍이
중국하고 일본 쪽으로 다 비껴가는 바람에 그 더위 덕분에 비껴갔다고 그렇죠. 얘기를 해서 열동 때문에 오지를 못했다. 네.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다음에 더 큰 태풍이 올까봐 좀 무섭죠. 미국도 이번에 플로리다 난리 났었죠. 태풍이 연이어서 허리케인이라 그러죠. 몇 개씩 왔잖아요. 지금 한국도 11월 달 태풍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네. 듣네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힐링 한번 하실까요? 그리고 또 네. 색다른 주택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주택은 사실 따로 지을 필요가 없는 주택인데요. 그쪽 친환경 주택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저게 이제 풍력 터빈이에요. 터빈. 풍력 발전소. 우리가 왜 스웨덴의 바텐폴이라는 지금 다음에서 에코 무슨 뉴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 스웨덴의 가스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 바텐폴이에요. 거기서 풍력 발전기가 앞으로 교체가 많이 될 거예요. 지금 옛날에 지어졌던 거는 뭐 1메가와트짜리, 2메가와트짜리 이런 작은 풍력 발전기. 근데 작은 풍력 발전기라 하더라도 저 정도의 크기인데 이게 지금 10메가, 15메가짜리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술 발전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타워 꽂을 바에 2메가와트짜리를 10메가와트짜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럴 때 블레이드도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되고 너셀이라 그래서 터빈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떼다가 저렇게 컨테이너 박스처럼 주거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야, 아이디어 좋다. 네, 아이디어 좋죠. 네. 저런 것들을 좀 청년주택으로 막 공급할 수도 있어요. 저걸 여러 개 연결하면 앞에 내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아늑한 실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가지고도 집을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 너셀 가지고 터빈 들어가 있던 너셀을 가지고 저는 집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견본주택들을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풍력 터빈이 저렇게 생겼군요. 저것도 작은 사이즈라는 거죠 지금. 네, 작은 사이즈죠. 네. 그럼 우리가 왜 그 바닷가 같은데 한국에도 풍력 발전소들이 있잖아요. 풍력 발전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주위에 저게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그게 달려 있는 게 그게 너셀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봤던 그 사이즈가 내려오면 저 사이즈가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하늘도 바다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 그냥 땅콩만 하잖아요. 정말 조그맣잖아요. 멀리서 보이니까. 근데 그게 보통 2메가, 뭐 3.5메가, 우리가 아마 두산중공업이 3.5메가 개발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전 세계는 풍력 쪽은 10메가, 15메가 개발해요. 중국도 그러고 엄청나요. 그래서 날개 길이가 뭐 200m, 300m 그래요. 근데 그 200m, 300m짜리의 날개가 다 바다에 꽂혀 있으니까 이렇게 배 타고 나가서 보면 그냥 이쑤시개 꽂아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다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에너지 자원이 바다와 하늘에 그리고 땅에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아까도 제가 수출에서도 최대 최저 비교해 보면 69배 차이가 난다 수출액이. 근데 일자리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재활용하는 것도 달라요. 원전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기가 어렵죠. 그게 다 폐기물이니까 방사능에 오염이 돼서. 근데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은 그런 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하게 또 다른 산업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후세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건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일국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과거 원전에 얽매이고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수출액 일자리를 봐도 나라면 보수랑 진보랑 상관없이 나라면 그 방향을 일단 잡겠어요. 근데 원전 생태계 복원 그 말이 언론에 등장할 때마다 빈정이 상합니다. 참 우리나라 보수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도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도 그래도 경제는 유능하다 이렇게 평가받지 않았나요? 사실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무너져도 심하게 무너지니까 하여튼 저는 내일 그 숭례문 나가려고요. 네. 이제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추위가 몰려오는데 우리 의원님들 뭐 당대표님이나
우리 그 최고위원님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당원의 한 명으로 어쨌든 힘을 보태려고 우리 합니다. 의원님이 네. 말씀하신 송내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헷갈려하는데 송내문과 서울역 사이예요. 그러니까 네, 4번 출구. 서울역 4번 출구고 거기 조금만 걸어오면 송내문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죠. 아 서울역 4번 출구. 혼잡을 피해서 오시라는 깊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전철 타고 오시라고. 서울역 4번 출구는 서울역 아마 봉쇄될 4번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또 옆으로. 내일 한 50만 이상 모인다고 하니까. 아 네. 네. 그래도 저 한 명 머리에 이렇게 들이밀고 저희 광명에서 사람 모아서 가려고요. 같이. 그래서 네. 송내문 쪽으로 오시는 게 더 안전하다 이 이야기 하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 송내문 네. 쪽으로. 아 그럼 시청역으로 해서 걸어와도 되겠다. 그럼요. 네 그렇게 와도 되겠네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깊은 뜻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말씀하셨고요. 자, 미래를 내다보는 국정이 필요하고 저거 멈추기 위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오늘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네. 탄핵으로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좀 정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